이어서 전반적으로 앞서 살펴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혁신을 추진하는 방법론 차원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몇 가지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이 혁신가의 DNA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새로운 기회의 창출이 되겠습니다. 기회로서 또 이 기회에서 더 스케일업이 된다면 제대로 된 시장의 형태를 갖추어 가야 되는 것인데요. 이게 잘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소시에이팅, 관련짓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관련짓기가 의미 있게 잘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질문하기, 관찰하기, 실험하기, 교류하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명 중간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찰, 실험, 교류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관찰, 실험, 교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체계적으로 색다른 관점에서 질문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계속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러한 발견을 위한 행동체계인 질문하기, 관찰하기, 실험하기, 교류하기가 원만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인식의 근본적인 지향점, 첫 번째가 현실이 유지되는 것, 이것 자체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라고 일단 생각해야 합니다. 실질적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현실 자체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존재할수록 질문이, 관찰이, 실험이, 교류가 더 잘 될 것으로 연구 결과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실도 나쁘지 않지만 미래에는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 미래에 대한 기대심이 표출되면서 현실이 유지되는 것보다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뭔가 변화 자체를 선호하게 된다라는 이 얘기 자체는 위험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성향이 있을 때 발견을 위한 행동체계가 더 잘 작동하게 되고, 발견을 위한 행동체계가 더 잘 작동될 때 궁극적으로 어소시에이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 기회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이 전체 틀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리더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혁신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잘한다는 건 보통 점검하고 통제하는 거, 요걸 잘하는 게 보통 이제 관리를 잘한다는 의미고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잘하냐면 변화를 잘 유발하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부릅니다. 이 관리와 리더십, 관리자, 리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군대에서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요, 평상시에도 각개전투 훈련을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보자면 관리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생해서 눈앞에 고지를 점령해야 될 상황에 봉착해 있을 때 군 간부가, 상급자가 돌격 앞으로 하고 소리 지르고 신호했는데 모든 부대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고지를 향해서 달려나간다면 엄청난 변화가 추동되었다. 그 사람은 정말 리더였다라고 우리는 강조할 수 있겠죠. 근데 리더 지도 안 쫓아나가고 지 밑에 부대원들도 안 달려나가고 말만 돌격 앞으로 하고 끝나버리면 뭐가 전혀 안 된 거라고요? 리더십이 전혀 발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변화라는 말 속에는 심리적, 정서적인 변화와 이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는 힘을 리더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혁신 주도자로서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혁신 자체가 변화를 기반으로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라고 누차례 말씀드렸고, 그러한 것들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을 관리해서 사람들, 구성원들을 변화시킨다, 이렇게만 리더의 역할을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혁신의 전체 과정과 혁신의 투입물과 산출물, 그리고 혁신의 과정 자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람들의 변화를 추동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혁신 주도자로서 리더라고 규정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점에서 보면 리더는 의사결정을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최고 수준의 실험가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새로운 혁신 방법론을 갈고 닦고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론을 구성원들에게도 전수해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혁신 주도자로서 리더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 이 조직적인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빨리 새로운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실험 수단을 제공해 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실험 수단을 제공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새로운 혁신 방법론을 잘 익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궁극적으로는 큰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바로 혁신 주도자로서 리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도전이라고 하면 기회와 시장, 요 두 가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기회를 결국은 스케일업해서 시장으로 만들어내고, 기회로부터 디지털 요소를 활용한 스케일업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추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혁신 주도자로서 리더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리더의 태도, 자질, 방향성 정도를 넘어서서 최근 들어서는 혁신을 추진하는 방법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아마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자일 방식이라는 얘기, 그리고 또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는 방식,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노베이터 메소드라고 하는 방법까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론들의 초점은 뭐냐면 혁신하는 방법 자체를 바꿔야 된다. 특히 유연성, 상황 적응성을 극대화시키고 혁신의 속도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방법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왔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양상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시도된 바 있는 패스웍스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몇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요. 사내 혹은 외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제기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외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 혁신하는데 남의 아이디어, 외부 전문가의 이런 것도 다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패스웍스라는 게 제대로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10명, 보통 8명에서 11, 2명 정도까지 갑니다. 각기 다른 부서에서 각기 다른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로 팀을 구성합니다. 조직 내부에서 이렇게 10명 구성하는데요. 여기에 때에 따라서 누가 참여하냐면 고객이 이 팀의 필요에 따라서 참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제안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여기서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최소 기능 제품. 이걸 MVP, Minimum Viable Product라고 부릅니다. Minimum Viable Product라고 부릅니다. 요거랑 관련해서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은
우리가 보통 타입이라고 부른다.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본다. 이런 형태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프로토타입을 제작한다. 이 프로토타입의 형태는 보통은 뭐 이제 한 4가지 정도 프로토타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 이론적으로 가능한 또는 현실적으로 뭐 제작이 가능한,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최소 기능 요건이 되는 마지막으로 이 프로토타입의 최종적인 형태는 최소 기능이 아니고 최소 우리가 경탄 제품 또는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릅니다. 미니멈 하게 최소한 오썸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MVP 이후의 단계를 최소 경탄 제품이라고, 최소 기능 제품보다 더 나이스해서 시장에 거의 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걸 이제 최소 경탄 제품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여간 여기서는 지금 패스웍스에서 3번째 단계로 MVP 제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나오게 되면 주요 고객과 타 부서 직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검증, 피드백 제공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 측정이 동반되는 다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품의 장단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반드시 뭐가 또 새롭게 등장하게 될까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 제품, 이 서비스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게 이제 집약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학습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기능이 좋아진 그런 또 새로운 시제품이 제작이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개선된 제품의 경우에도 또 뭘 수행한다고요? 평가를 수행하고 또 문제를 발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개선이 불가능한 정도로 심각하고 이 상태로는 고객의 마음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려지면 프로젝트는 중단이 되고 완전히 방향을 새롭게 전환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제 이런 방법들이 최근에 혁신을 수행하는 방법들입니다. 핵심은 과연 뭘까요? 반복적으로 뭐가 이루어지죠?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고객과 외부 전문가의 여러 검증 단계를 계속해서 거치게 된다는 것이 과거와 달라진 제일 큰 특징입니다. 과거에는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릅니다. R&D 부서에서, 개발 부서에서 비밀리에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막 끝까지 만들어서 뭐 한다고요? 내놓고 나면 시장에 출시하고 이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장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우리가 폭포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애자일 방식, 린 스타트업 방식, 이노베이트 메소드 같은 이런 방식들이 점점 확산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작은 것들에 대해서 실험하고 점검하고 개선하고 실험하고 점검하고 개선하고 또 그 가운데 프로토타입 만들고 또 프로토타입 만들고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 반복해서 사실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해내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요즘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패스웍스의 원류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린 스타트업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린 스타트업 방식이 일반적으로 7단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 그 다음 고객 욕구를 규정하는 단계에서 가설 개발 단계, 그 다음 MVP 개발 단계, MVP 테스트 단계, 피보팅 또는 유지 결정 단계, 스케일업 단계, 또 지속적 학습 단계, 이렇게 7단계로 보통 린 스타트업 단계가 구성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객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또는 고객이 새롭게 기대하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단계, 이 물론 문제를 규정하는 단계에서는 우리 회사 내부의 문제가 뭐냐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규정하게 되죠. 1단계에서는 시장에서 제기되는 욕구 또는 문제를 규정하는 것으로 모든 게 시작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 탐색 및 고객
개발 기법을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모든 고객은 아니고요. 가능한 한 표적 고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게 잘 돼야지만 당연히 두 번째 가설 개발 단계가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한편으로 문제 및 욕구를 규정하는 단계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가설 개발 단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또는 우리가 만들어야 할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 또는 사업이 앞서 규정된 욕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과연 뭔 이유 때문인지 그냥 있다고 우기는 게 아니고 이 가설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설 구조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R이면 S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이면 S이다. 이런 논리적 체계를 구상해내는 게 가설 개발 단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표적 고객의 고통이나 불만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MVP 개발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최소권 제품을 개발하는 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만드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수립된 가설을 검증한다는 거. 이런 테스트에 이 MVP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MVP가 좋은 거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 투입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좋은 거 만들었어. 이걸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앞서 수립된 가설을 검증하고 테스트하는데 간단하게 적용돼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MVP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근데 여기서 이거죠. MVP라고 하는 게 뭘 잘 반영해야 된다고요? 앞서 개발한 이 가설을 제대로 반영해서 MVP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기술을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가설을 반영해야 되고, 가설은 고객의 고통이나 불만족에 근거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제 MVP가 개발되면 당연히 MVP를 핵심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뭔가 더 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어떤 식으로 측정해 낼 것인지, 이 두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무엇을 학습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수립한 가설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와 데이터 그리고 전문가 의견 등이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박되는 게 점점점 커진다면 MVP 테스트에서 어떻게 될까요? 스탑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이 앞쪽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요. 특히 요 바로 전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MVP를 다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섯 번째 단계로 피보팅 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요 상황을 판단하는 단계가 펼쳐집니다. 다양한 피드백과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설과 제품에 대하여 피보팅 할 건지 말 건지, 피보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결국 이걸 한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 단계로 MVP 테스트 결과에서 이동해 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규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피보팅 필요 없이 모든 게 제대로 점검됐다면 지금까지 접근법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이 피보팅의 내용을 보자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문제를 잘못 수립했는지를 살펴보면 문제를 피보팅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문제로부터 가설을 노출해서 MVP라는 걸 솔루션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틀렸다라고 한다면 솔루션 자체를 뭐 해야 된다고요? 피보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피보팅 할 필요 없이 유지하기로 해서 이 제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마케팅 노력이 들어가고
또 고객이 참여하고 또 영업도 하고 뭐 전체적인 소싱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쫙쫙쫙쫙쫙 전개되면 결국은 제품을 한두 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업 자체를 비즈니스화 하게 되는 것이죠. 비즈니스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이란 걸 만들게 되는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제품에서 이제 시장 영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한다면 스케일업이 제대로 되게 된 것이고 시장이 형태를 갖추게 되고 규모를 키워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도 뭐가 이루어질 수 있냐면 피보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팅은 뭐에 대한 피보팅일까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피보팅이 이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스케일업 단계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게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피보팅 세 가지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문제를 피보팅할 거냐, 솔루션을 피보팅할 거냐, 비즈니스 모델을 피보팅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린 스타트업 7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 단계입니다. 아무리 괜찮았어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고요?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고 혁신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또 제품을 개선하고 사업 규모를 더 빠르게 키우고 고객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과거부터 수행해왔던 린 방식과 애자일 방식 등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할지를 계속해서 논의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변화된 고객이 어떤 것들을 새롭게 중시하고 있고 고객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 회사는 내부적으로 프로세스상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내는 지속적 학습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새로운 혁신가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데 좀 더 관심을 보여주셔야 할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여러 가지 혁신가 DNA를 기르기 위해서 어떤 연습들을 어떤 프랙티스를 자기 걸로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지향하는 기회를 발굴해서 그것들을 제품 서비스로 승화시키고 또 그것들을 커다란 시장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는 이 프로세스들이 방법론으로 등장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수행하는 패스워스 방식과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을 운영할 때 가볍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린 스타트업 방식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기업에서도 가볍고 유연한 방식을 지금 훨씬 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것들을 아주 잘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고 창업을 하고 신생기업을 만들 때도 역시 똑같은 패턴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점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비즈니스 혁신 생태계의 미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사 속에 있었던 발명과 혁신의 역사에 대해서 인문사회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혁신과 관련된 통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시간 나시면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 발명의 발명만큼이나 경영의 발명, 경영의 탄생 이것들이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개념을 형성해 왔었고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조직화된 어떤 달라진 프로세스를 동반해야 하고 혁신의 7가지 기회 원천과 잘 매칭될 필요가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서 기업가적인 경영관리가 이루어지면 체계를 기본적으로 갖추게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여러 혁신 그 전략과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블루오션 전략 기억나실까요? 전략적 혁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특히 비즈니스 모델이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매출 요소와 비용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구성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탁월한지 어떤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플랫폼 개념이 등장하면서 기하급수적인 혁신, 기하급수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과거의 일반적인 혁신을 파괴하고 있고 와해시키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혁신의 내용으로 와해성 혁신, 파괴적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혁신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떠한 태도와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야 될지 이노베이터스 DNA 관점에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갈고 닦은 자질과 태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직화된 기업 속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혁신 프로세스를 끌고 갈 것인지 다양한 단계적인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혁신이 기업의 비밀스러운 활동이고 대외비였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추진되는 것이었다는 관점과는 완전히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기업 외부의 전문가, 이해관계자, 고객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비즈니스 혁신을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여러 유형의 다양한 플레이어가 글로벌하게 펼쳐나가는 그러한 하모나이제이션이 바로 비즈니스 혁신이고 또 그러한 혁신을 추동하는 생태계적 관점, 그리고 실제로 그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런 생태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문사회 분야의 여러 전공자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이 더욱더 많은 혁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라는 말씀도 잠깐 드렸었고요. 이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혁신 시도들이 언제나 적용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